우리 모두 다 그 포도처럼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이슬방울들입니다. 신의 물방울은 포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다 신이 만든 물방울이고 시대가 만들어 놓은 물방울들입니다. 그래서 와인을 고르려면 그 포도가 언제 어떤 작황에서 포도가 재배되고 그것이 포도가 된 것이 와인이 된 것인지 따지듯이 사람도 어떤 시대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컸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대의 그 과제와 그 시대의 향만큼 향을 내다가 가는 것이거든요. 와인 한 병이나 사람 인생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1964년에 저는 태어났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참 그냥 부모님이 사랑해서 태어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육 헌장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들에게 초등학교 들어가는 모든 아이들에게 아침이면 모든 아침마다 이걸 외우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사랑해서 제가 태어난 게 아니라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때의 그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애국주의였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어떤 국가에 충성을 하는 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에도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저녁에 꽁차다가도 국기 하강식에 애국가가 들리면 얼른 공차다 말고 이렇게 태극기를 향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태극기와 함께 내려가는 애국가와 함께 태극기가 내려가고 내 손바닥에 느껴지는 내 심장의 떨림을 느끼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더 다짐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겪곤 했습니다. 제가 좀 이별났나요? 저희들 세대가 그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초등학교 때 빗자루 들만한 힘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새마을 운동에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마을에 관해서 새벽종이 울렸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아침을 새마을을 만들어서 하는 노래 나오면 그거인데 듣고 마을에 관에 모여서 삽을 들고 포장이 되지 않았어 비가 오면 폐곤하던 신장로에 미역가에다가 모래 자갈 싣고 그 땅 메우러 다녔습니다. 하여튼 그 시대가 주고 있는 그것은 그냥 애국주의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학교 초반까지는 육군사관학교 가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왜냐면 나도 군인 돼가지고 박정희처럼 쿠데타 해야지. 롤모델이잖아요. 롤모델이면 그대로 따라 해야죠.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물론 쿠데타라는 표현은 조금 농이고요. 군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이런 노력, 그리고 동네 어렸을 때 보면 굿했어요. 아프면 이제 무당이 대나무를 흔들면서 떠고 하면 이제 병을 쫓는다고. 근데 그거 다 미신이라고 그랬어요. 동네 입구에 선앙당이 있었고 오래된 느티나무 밑에 동네 어른들이 돌도 쌓아놓고 절하던 곳이 있었는데 그거 다 미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새마을운동한테 다 잘라버렸어요. 그 시대를 그렇게 저는 배워왔어요. 그러고 나서 사회적 진출과 미래에 대한 나의 포부는 육군사관학교였었어요. 왜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 제가 배웠던 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오래 해야 돼. 오래 안 하면 국론이 분열돼서 안 돼. 근데 역시 똑똑한 사람이 끌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어렸을 때 계몽사에서 나오는 12권짜리 한국사 이야기를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읽었어요. 그때 삼국통일을 하는 김유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끌고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똑똑한 사람이 끌고 가는 거야. 닥치고 평화. 떠들지 말고 따라와.
어떤 그 질서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보니까 다인의 진화론을 배우니까 닥치고 진화해요. 그냥 힘없는 놈은 그냥 맥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사자는 사자 새끼를 낭떠러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약한 놈 다 죽이고 센 놈만 키운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무조건 센 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자연의 진화의 입법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도 박정희 대통령이 오래오래 하셔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가 센 놈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저를 생각했던, 저를 지배했던 세계관이었어요. 이런 세계관이 부모님들도 입증을 해줬어요. 우리 부모님은 장사를 하셨는데 철물점을 하셨어요. 그런데 장사한다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제 꼭 점심때나 이렇게 방학 때 보면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으려 치면 그때 꼭 손님이 와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국에다가 5숟가락 말아놓고 가게에 가서 손님이 와가지고 갔다가 들어오시면은 국이 다 식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국이 다 식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래요. 넌 커서 장사하지 말아라. 많이 배워서 핏대 굴리고 살아라. 그리고 또 장사하다 보면은요, 가끔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도 생겨요. 그러면 또 부모님이 얘기해요. 이런 억울한 일 안 당하려면 출세해야 돼야. 결과적으로 그러한 세상의 가르침이 저를 만들었어요. 억울하면 출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똑똑한 사람이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사공이 많아가지고 너무 분열이 돼가지고 조선도 망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가 된 것이다. 다인의 철학을 보니까 역시 똑똑한 사람이 약육강식 그 적자생존의 논리를 가지고 자연은 진화하더라. 말 되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슬슬 이렇게 청소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아침 뉴스에 대통령이 총 맞아 죽었대요. 그 당시 아침 6시인가 7시에 긴급방송으로 긴급입니다 하면서 대통령의 유고 사태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그 아나운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 굉장히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왜 자기 신복한테 총을 맞았을까? 당연히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독재의 리더십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그때부터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고민의 또 근거는 제가 아까 말한 제 어렸을 때 부르의 저희 주 텍스트 계몽사의 12권짜리 한국사 이야기, 거기에 나오면 고려 말 최씨 무신정권 70년사가 나와요. 어렸을 때 그 책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다들 국민을 위해서 막 일어나요. 백성을 위해서 막. 근데 권력자 보면 똑같아져요. 근데 망성이 난 노예들의 난들이 일어나는데, 어렸을 생각에 이 노예 난을 성공시키고 그가 왕이 되면 그 사람이 왕이 돼도 여전히 쌍놈은 있을 텐데, 마치 눈 온 날 마당 쓰는 것처럼 지발자국은 못 지우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어차피 눈밭을 쓸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내 발자국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깨끗한 마당 청소라고 한다면 자기 발자국도 깨끗이 청소를 해야죠. 근데 최씨무신 정권을 봐도, 박정희의 군사정권을 봐도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백성을 위한다고 해놓고 특수한 지위와 특수한 계급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보면 일체의 특수한 질서와 특수한 계급과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게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헷갈려요. 적자생존 약육강식이 자연의 법칙이고,
사공이만 오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똑똑한 사람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또 여전히 또 그 사람이 지배를 하게 되면 그 지배와 피지배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이 구조가 뭘까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독서를 하면서 그게 굉장히 헷갈렸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잘 풀리지 않는 대목이 몇 개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노예의 난과 최씨 무신 정권 때 삼국통일의 시점, 개항기 때 대원군과 명성황후와 김옥균과 동학 농민군의 노선 어떤 게 오른 거예요, 도대체? 그러고 나서 1945년 해방정국에서의 찬탁과 반탁 문제. 이것들이 사실상은 우리 대한민국 한 집안의 족보로 치면은 족보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족보 정리가 깔끔하게 돼야 제사가 잘 지내지는데 이 족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맨날 제사 지내다가 싸우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의 분열과 갈등의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1979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중학교 생활을 보내다가 1980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이런 의문이 됐죠. 이제 이 독재라는 거구나. 이게 총을 맞아 돌아가셨으니. 그랬는데 1980년에 5.18 광주항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똑같이 흉내내는 불행한 군인이 또 생겨버렸어요. 전두환 씨라고. 그 사람이 박정희랑 똑같은 방식으로 또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계엄의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의 데모 중에서 광주에서 유혈 진압을 했어요. 마리주와 유혈 진압이 학살을 한 거죠. 그 현실을 저는 그냥 좌시할 수가 없었어요. 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좌시 하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래서 유인물 만들어서 좀 뿌리고 뭐 이러다가 잡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잘렸죠.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고 학생운동을 거치고 이렇게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제가 풀었던 이 고민에 대해서 좀 답이 나왔어요. 사실은 어려운 뭐 수학 방정식이 아니라 누군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서 생존하면은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진화는 돌연변이가 F1, F2로 자기를 종족 보전을 성공할 때 그것이 진화가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살아서 그렇게 살아주면은 사회는 진화돼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살고 있냐?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마음으로 그분도 사법고시 열심히 봐가지고 출세했어요. 그러잖아요? 70년대 부산 사고 나와가지고 그 김해 봉화 그 깡촌에서 과수원에다가 고시 춘져가지고 한 2, 3년 만에 고시 당선됐으니 출세한 거죠. 지금의 고시 패스하고 이게 하늘과 땅 차이만큼 그 당시 굉장히 큰 성취지요. 또 그런 분이 인권 변호사로 나섰죠. 근데 인권 변호사까지는 또 사실상은 또 정치의 뜻이 있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죠. 정치의 뜻이 있으니까 좀 변호사 자격증 얻고 좀 이렇게 좀 출세하려고 또 이제 그쪽으로 감매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인권 변호사 하면서 가만히 데모하는 걸 보니까 대충 데모하다가 도망가는데 아스팔트에 끝까지 남아가지고 체크처럼 아주 맞고 앉아있어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또 의심하죠. 아니, 도망간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축적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한테 던졌던 메시지는 우리가 부모님과 그 부모님 세대로 또 가져왔던 우리 대한민국의 상식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자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출세해도 사람 안 바뀌게. 이런 거. 내가 하나, 남이 하나,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나랑 친한 사람이든 아니든, 원칙과 규칙을 정해놓으면 그 규칙 어기면 잘못된 일이고 규칙을 준수하면 좋은 일이지. 나랑 같은 편이면 그거 용서해주고 나랑 다른 편이면 심하게 공격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서로 시민사회를 구성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많은 길들을 저한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공이만 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그 억울하면 출세하라던 그 신화로부터 그 상식을 깨는 일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특수한 관계에서 연구주의가 가지고 있는 힘. 오늘날 대학들 왜 다 그렇게 열심히 갑니까? 대학에서 이 인생을 살아갈 만한 정말 귀중한 지혜 줍니까? 아니면 척척 취직할 만한 라이센스 줍니까? 근데 왜 대학을 갑니까? 결과적으로는 인맥 쌓깁니다. 뭐 거기 서울의 유명한 대학이요? 무슨 학문적 성취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얻어내고 있습니까? 그 대학 4년 동안 밀어주고 땡겨주는 사회적 인맥 쌓기입니다. 이 구조에서 부산나고 출신의 원칙 잡는 한 정치인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쓸 자리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은 영남 출신인데 호남 대통령 편들어 버렸죠. 2003년 2월 달에 대통령 취임식을 하기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청와대를 안 쫓아가기로 했어요.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을 모셔오는 동안 제 바지가랑에 흙들이 좀 묻어 있어서 그 흙을 떨지 않고서는 털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 못 쫓아갈 것 같아서 이제 아예 못 간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2월 25일 날 취임식을 하러 여의도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올 건데 경부선을 타고도 올 거고 호남선을 타고도 올 거고 서해안선으로 타고도 차를 몰고 올 건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 축하 박수 딱 쳐주고 나서 돌아가면서 경부선에서는 저 노무현이 절마 저 호남에 양자간 남 아이가, 호남 사람들은 저 호남선 타고 내려가면서 저 근본이 영남이란 말이야. 이래버리면은 대통령은 어디서 힘을 얻어서 국정을 운영할까, 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불행스럽게도 다 그렇게 똑같이 돼버렸어요. 호남의 정치인들로부터는 호남을 배신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영남의 분들로부터는 저 DJ한테 양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랑 인연 없다고 별로 사랑 안 해주셨어요. 그 과정이 대통령이 되고도 똑같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연구주의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은 혈연입니다. 내 집안이고 내 형제니까. 이것이 첫 번째 연구주의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 연구주의가 조금 더 넓어지면 학연입니다. 같은 스승님 밑에서 우리가 배운 붕당 정치의 붕자가 이 버두자랑 다른 것이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친구를 붕이라고 쓰죠. 그래서 이제 붕당이라고 하는 건데, 학연이 이 연구의 두 번째 작동을 합니다. 조선시대 후에 이 당파는 이 사실상은 항맥이죠. 그러나 이 항맥이 노론소론 남인하면서 씩 전환하면서 뭘로 전환하면 지역주의로 전환합니다. 영남, 호남, 기호, 이 지역주의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주의적에 기반한 이 사회 작동 원리는 혈연과 학연과 지연이라고 하는 이 연고 관계의 버전업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단지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제가 독재 시대의 논리는, 그럼 독재자가 물러나면은 독재자의 시대는 끝난 거냐? 아닙니다. 21세기판 독재의 논리 또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전문가 시대라는 담론입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판단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보통의 상식으로 판단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을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요. 예를 들면 4대강 사업 이명박 대통령이 열심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국 수질학회 선생님들 그 많이 선생님들이 딱 반반씩 갈려요. 그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고, 그 사업하면은 환경 배린다고 그러고. 1993년에 낙동강 대구에서 섬유공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페놀 사건이 터져졌어요. 낙동강에 페놀이라고 하는 화학약이 들어가서 부산까지 강물을 오염시키는. 그때도 부산과 대구의
연구자들은 그 대구의 공단을 만들어도 상관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논리를 만들고, 부산은 그거 만들면은 부산은 완전히 죽는다라고 논리를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화되는 것은 초기에는 하늘로부터 정말로 특별한 사명을 얻었다는 제사장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속성이 권력이 만들어집니다. 이 권력과 신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같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들 이집트의 피라미드 인터넷 사진으로도 보시잖아요. 타지마할의 그 웅장한 거 보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임금님 무덤이에요. 그 엄청난 공사를 사람들이 왜 하죠? 그때 임금님이 봉급졌나요? 봉급져 가지고 그 노동 시켰습니까? 자, 그럼 역으로 채찍질 해가지고 지친 거다. 채찍질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을까요? 거기 사람들은 바보예요? 반란 안 일으키게? 사람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왜 동의했을까요? 그건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 역사인데, 앞으로 우리의 이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회적 제도와 가치와 철학을 만들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서양의 역사로 보면 프랑스 시민혁명,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서양 사람들 얘기고요. 동양에도 민주주의가 역사가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의 가치는 뭡니까? 사람보다 더 소중한 가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만인은 평등하다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는 가치입니다. 이 가치와 철학이 민주주의 가치 철학입니다. 이것은 동양에서도 계속 발전해 오는 겁니다. 600년 전 조선을 만들었던 정도전의 경국대전, 조선의 최초의 법률 체계이지만 거기에 헌법 전문에 해당되는 경국대전 서문에 나오는 민본주의 사상의 선언은 프랑스 시민혁명의 선언 못지않은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백성이 힘이 없어 보이고 백성이 바보처럼 보이나 그 어떠한 세상의 지혜도 백성을 이기지 못하고 항우 장사도 백성의 힘을 이기지 못한다. 백성의 그 민심이 버린 군주는 언제든지 위태롭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은 물론 전두재 씨가 끝내 이방원한테 비극의 죽음을 당해야 하긴 했습니다만 뒷부분에 이제 이성계의 건국에 대해서 찬양하는 문구를 좀 집어넣죠. 결과적으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동안 그렇게 발전해 온 겁니다. 이 민주주의를 잘 발전시키는 나라가 가장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를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는 민주주의 정당 정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총선 결과 개표하는 방송 보셨죠? 우리 지도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지역적 연구에 기반한 정당의 존립을 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현재 소화시켜야 될 그 주제를 대한민국의 대의기관이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에 우유 먹으면 설사했던 거나 똑같은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학생, 청년실업, 농민, 노동자, 여성, 노인, 중소기업인, 대기업들 등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국가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국가의 정책들이 대표되어져서 의회에서 합의돼야지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죠. 아까도 돌아와서 1800년대 대원군, 명성황후, 김옥균, 동학에 누가 옳았느냐? 그것은 국가적 민주주의와 합의에 실패한 겁니다. 누가 옳았고 누가 글렀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는 합의해서 전진하면은 그 사회는 구성이 되지만 합의해서 서버리면 자전거처럼 자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진실은 오히려 특히 사람 사이의 진실은 합의 자체가 진실입니다. 거기는 절대적 진리가 완전 없다고 봅니다. 진리는 늘 2개 이상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인문과학을 처음 공부할 때는
세상의 진리는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처럼. 그러나 결과적으로 생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이나 세포줄기학에서 볼 때에도 사실은 그건 다 비교의 상대적 관계의 이론이지 절대적 진리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진리는 그 상황에서 그 구성하는 사람들이 합의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얻어낼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를 잘 하려면 정당 정치가 제대로 서야 합니다. 정당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현재에 있는 연구주의에 기반한 전 근대적인 낙후된 정당 정치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 때만 되면 우리 지역 소외받았어, 우리 지역 과시받았어,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부자 만들어줄게, 이 수준의 정치적 슬로건을 가지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역으로 나누면 우리 지역 다 잘 살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다리 하나 놓고 정비 하나 놓은 다음에 나 잘했어 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수 쳐주느냐? 아니에요. 그 욕받다 하고 말아요.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를 불신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좋은 정치를 바랍니다. 좋은 정치가 뭡니까? 좋은 정치를 한다면 마치 분식집의 사장님이 내 새끼 입에 들어갈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몸에 안 좋은 거 들타는 거나 마찬가지로 정치도 좀 들타야 합니다. 몸에 안 좋은 것을 들타야 된다는 셰프나 요리사들의 고민이 있다면 정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걸 좀 들타야 합니다. 뭘 들타야 되죠? 제가 그런 점에서 좀 들탔으면 하는 것이 제발 지역적 선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론에 대해서도 좀 그만 얘기해야 합니다. 지난 우리가 농업국가 시절에 국도 1호선은 어디입니까? 서울과 목포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산업화 시대의 제1도로는 어디입니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지금 오늘날 아시아 경제, 황해 경제 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는 도로와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해안도로와 충청남도입니다. 이게 정치인이 막 힘이 세가지고 뭘 가져와서 그런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정치 주제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장과 경제의 흐름에 분명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흐름 자체를 처음부터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정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농부가 땅을 갈았고 애초에 이 철공소에서 누군가가 보석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가지고 외적으로 이 침해부터 막아달라고, 화폐를 통일시켜주고 계량형을 통일시켜달라고 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 국가 역할은 그 뒤 역할인 겁니다. 국가가 다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정치의 담론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와 시장이 나중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합니다. 정당과 정치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너무 과잉되어 있는 관계를 좀 깨줘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연구주의를 선동하는 문제, 또 경제와 관련되어서 정치가 과잉 포장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또한 이미 철진한 서로 간의 갈등과 원한을 선동하는 문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공격을 하는 보수주의자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그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지, 그러면 대한민국 뼈다가 어디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분단과 전쟁을 치렀던 나라에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합니다. 좀 살살 달래자, 이런 얘기가 있고, 에이 따끔하게 혼내자, 이 두 가지인 겁니다. 그럼 살살 혼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따끔하게 혼내자는 사람만 좋은 사람이고, 부모로 치면 따끔하게 혼내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부모입니까? 이것을 전쟁 시대에 너 죽고 나 살자고 했던 그 전쟁의 원한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이 정치적 레토릭이 아직도 지금 통용되고 있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보수주의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면 다 사대주의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반제국주의 민족해방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미국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족적 저항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20세기 식민지 시대에는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또 이 세계는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세계를 돌아다니는 금융자본의 횡포, 금융의 규제 완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금융산업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 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대항전의 제국주의적인 민족저항투쟁으로는 극복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 자본과 산업의 이동들이 많은 나라에서 양극화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민족주의적인 중상주의 전략으로 그 문제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진보진영 역시 20세기의 발목이 묶여있는 겁니다. 이 발목 묶인 20세기의 발목 묶인 진보와 보수가 선거판에서 만나서 국민들에게 자기에게 표를 달라고 싸우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주제 어떻게 넘어갈까요? 저 첫 번째, 어찌됐든 물질적 경제적 번영을 향해서 전망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복지와 분배만 얘기하는 진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장이 되면은 무조건 다 나눠 먹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안일한 보수주의자도 안 됩니다. 이미 그건 20세기 끝난, 이미 실험을 통해서 이미 그건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거 이미 다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근데 이 경제 성장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이명박 대통령 보니까 박정희 시대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 있습니다. 20세기에서 한치도 못 벗어나 있습니다. 20세기 때의 번영은 뭐였죠? 전기, 에너지, 도로, 사회 간접 자본, 자본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가 주도해서 신용을 일으켜서 자본을 몰아주는 이것만 가지고도 초기에 산업화 시대의 산업 발전 전략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소득 2만 달러, 전 세계의 산업적 분업구조에서 처해있는 대한민국에게 이 처방전을 내버리면 이것은 하나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데나 다 유실되는 전략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풀어왔던 수학으로 치면 해법 수학 정석의 답안지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의 답안지입니다. 거기에서 좀 더 저는 현 힌트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답안지는 어디까지 왔느냐? 복지와 성장을 같은 전략으로 놓습니다. 외교 안보와 통상을 같은 전략으로 놓습니다. 대북 정책을 경제적 아시아의 번영의 가치로 놓습니다. 이것을 함께 섞어서 만들어내는 경제적 번영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최적의 해법 수학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북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국내의 보수주의자와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을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오류들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제가 죽었던 그 6.25 전쟁을 통해서 자기 형제가 죽고 이북에다가 자기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의 환에 대해서도 안아줘야 합니다. 그걸 안아주지 못하면 이 대북 정책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안아줄 수 있는 프로세스를 더 밟아줘야 합니다. 또한 성장과 복지의 전략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복지와 분배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입니다. 재정이 있어야 합니다. 복지와 분배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도 설계의 문제입니다. 보험 설계 잘못해 놓으면요, 동네에서 개할 때도 개 설계 잘못해 놓으면 싸움 나서 안 됩니다. 1번이 타는 이율과 말번이 타는 이율을 공평하게 배분해 주지 않으면 그 개 깨집니다. 복지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제도도 제도 설계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그 제도는 반드시 국가공동체, 갯모임이나 국가공동체나 똑같은 겁니다. 그 국가공동체가 사실상 깨져버리게 됩니다. 좋은 제도 설계를 해야 되고 좋은 재정을 마련해야만 복지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비전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재정을 일으키려면 사람들은 흔히 얘기합니다. 부자한테 많이 세금 매기면 되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담당하는 능력들도 지금보다는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10년 뒤, 20년 뒤의 계획을 짤 때에는 10년 뒤, 20년 뒤에 국가의 총 GDP와 경제성장률이 몇 퍼센트가 파이가 커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짜지 않으면 이 재정 계획을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준의 재정과 GDP 수준에 딱 못 박아놓고 감세를 올려서 10년 그거 모아봤자 10년 뒤에 우리 재정 계획을 못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도 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가 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성장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가 싸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도 소화를 못 해내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이 더 깊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쟤 완전히 노빠라서 그래. 아니죠, 너 좀 이제 노무현 좀 극복해라 이렇게 얘기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서 책을 읽어봐도 아직 제가 그 수준에 못 도달한 것 같은데 나보고 어떻게 자꾸 극복을 하라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빨리 극복하고 싶어요. 저도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아들 되고 싶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제가 안 돼요. 김대중의 책을 읽어봐도 노무현의 책을 읽어봐도 그들의 고민을 봐도 그 고민의 깊이와 양을 제가 못 따라가겠는데 나보고 자꾸 이렇게 뛰라고 하고 극복하라고 하면 저 자신 없어요. 소리밖에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이렇게 노력하는 제가 나중에는 큰 바위 얼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무슨 도전에 대한 이런 은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처음에요, 철저하게 따라 배워야 합니다. 따라 배운다는 것은 이제까지 역사가 이어져 왔던 것을 정확하게 이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야 나무도 제대로 쓰지요. 지난 봄철에 컸던 나무줄기 다르고 이번 봄철에 큰 나무줄기 다르면 그 나무가 어떻게 땅에 서 있겠어요? 자빠지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개선한다는 것은 철저히 그 토대를 쌓아야 하는 겁니다. 자, 경제 문제. 경제 문제가 이렇고요. 안보 문제, 지역적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제들이 저는 도지사로서 지금 그 주제들을 다 하나하나 실천해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수업하냐고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은요, 마을의 이장님이나 시장 군수님이나 도지사나 대통령이나 똑같아요. 마을 이장님들이요, 저쪽 충청남도 금산구 오왕리라고 한 10가구 되는 마을이 있어요. 이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속상해서 이장 못하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군에서 가로등을 전기세 내주는 가로등을 한 2개 내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동네 산길을 보니까 요 코너랑 저 코너랑 2개를 내면 좋겠는데 그래서 거기다 가로등을 매달아 줬더니 거기 사람도 안 댕기는데 우리 대학원 앞 쪽에다 매달려면 전에가 안 깎으면서 안 자빠지는데 왜 그 쓸데없이 이장이 일을 졌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를 뒷땅을 까가지고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KTX를 어디로 낼까? KTX 노선은 어디로 가지?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지사 고민이나 이장님 가로등 고민이나 뭐가 다릅니까? 코끼리나 다람쥐나 등치가 다를 뿐이지 세포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도지사로서 이 과제들을 지금 열심히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물론 현재의 지방자치 수준상 너무 자기 책임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나 권한 없기 때문에 책임 없다는 얘기는 하기 싫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자기가 처한 위치가 자기가 최고 책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자기 발전과 자기가 기여하고자 하는 조직의 발전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자부심과 자기 자랑을 하나 하고 싶다면 저는 제 계급과 상관없이 저는 언제나 사장이었습니다. 2002년 노무현 선거 캠프에서도 저는 무슨 본부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선거대책 회의하면 의원님들 다 하죠. 하지만은 저는 그 선거의 대책위원장은 저라고 생각하고 일했습니다. 근데 이런 자세로 일을 하면요,
현장에 가면 오버하게 돼 있어요. 오버해가지고 좀 따를 당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사회생활 하는데 팁을 하나 주면, 책임감은 무한히 갖고 절대로 오바로 찍히면 안 돼요. 오바로 찍히지 않으려면 헌신과 도움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갖되 고난에 대해서는 남을 줘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런 세월이 2년, 3년, 5년, 딱 10년만 지나면요, 바로 세상돼 있어요. 그 길이. 간단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저만 이렇게 고상하게 생각하고 살아온 줄 알았더니, 그 주식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의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워렌 버핏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미국 월가의 아주 유명한 괴짜 사장의 CEO가 있었는데, 그 CEO 밑에서는 아무도 못 컸대요. 왜냐면 조금 일 시켜놓고 나서 너 일 그따위로 하냐고 다음날 프레젠테이션 때 완전히 사람을 깨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드디어 밟은 CEO가 등장했대요. 그 사람이 일하는 스타일은 어쨌든 자기가 좀 더 책임있게 고민하는 자세로부터 출발하더라는 얘기를 써놨더군요. 동서고금, 경제 분야, 정치 분야,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의 원리 얘기들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든 여러분들이 서 있는, 또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일이 최고의 사령관입니다. 최고의 사령관의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일하고 연구하고. 그러나 일의 과정은 절차와 규정에 맞게 자기가 처신을 하면 오버하지 않습니다. 그 세월이 5년, 10년만 지나버리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의 모든 일을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팁 드린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대략 20세기까지 진행되어 왔던 대한민국의, 저는 직업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 영역에서 20세기까지의 낡은 어떤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컴퓨터로 치면 우리가 옛날 도스 환경에서 썼죠. 그게 92년까지예요. 93년도에 윈도우 3.0으로 썼어요. 95년 윈도우 95가 나오기 전까지는 윈도우 3.1, 3.2 버전까지 쓰다가 95년도에 윈도우 95 버전이 나왔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인트라넷망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도스 환경에서는 주변 기기가 프린터기만 해도 더터 프린터기였어요. 따다다다다다다. 그 프린터기 윈도우 3.0에서는 또 뭐 써요? 잉크젯이 나왔어요. 레이저젯이 나오고. 그러면서 윈도우 3.0이 나오고 오늘날 안드로이드 4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뭐가 바뀐 거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즉 작동 원리가 바뀌는 겁니다. 이 작동 원리가 이 시대와 사회 구성원에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 바뀌어나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윈도우 인트라넷 이 안드로이드 버전의 더트 프린터기를 가지고 주변에다가 지금 죄다 매달아 놓고 있는 풍경이 너무 곳곳에 많이 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간에 좀 정비를 하고 다시 좀 이렇게 변화를 시켜내고 싶은 소망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도지사로서 하고 있는 일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 얘기까지 넘어가면 너무 길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와 제 트위터 친구가 되어서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것으로 여기까지는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